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동맹국의 엔지니어들이 한나란 씨의 구치소로 끌려가는 모습. 이건 영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충격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녕하세요. 감동평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작은 클릭이지만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가 경악한 미국의 오판과 한국의 놀라운 대응을 함께 살펴보시죠. 폭우가 쏟아지던 새벽, 현장은 사이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불안개와 섞인 빗줄기가 도로를 내리치며 반짝였고, 검은 SUV들이 줄지어 도착하자 바퀴가 튀기는 물보라가 공기 중으로 흩날렸습니다. 저는 사라 밀러, 국토안보부 컴플라이언스 분석관입니다. 36해를 살아오며 규정과 보고서만 믿고 살아왔죠. 다만 제 경력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몇 해 전 규정 위반을 간과했다는 이유로 제 상관이 경질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인간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대신 철저히 조항과 데이터만 따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은 규정을 넘어섰습니다. 수십 명의 요원들이 버스에서 내리자 일사불란하게 배터리 공장 주변을 포위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버스 내부에는 이미 구금용 족쇄와 수갑이 비치되어 있었고, 집행명령서에는 한국인 기술자 수백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라, 오늘은 숫자와 법만 보자. 감정은 개입할 필요 없어. 스스로 되뇌며 메모 패드를 꺼냈지만 마음 한편은 이미 불길했습니다. 이들은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세계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전문가들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차와 LG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그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현장의 한국 엔지니어들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버스가 도착하자 회색 작업복 차림의 남성들이 차례로 끌려 나왔습니다. 손목과 발목은 차갑게 채워져 있었고 눈빛은 공포와 당혹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빗방울과 경광등 불빛이 기묘하게 뒤엉켜 순간 현장이 영화 세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제 시야에 한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회의에서 만났던 박서준 영사였습니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현장으로 달려와 요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저분들은 합법적으로 파견된 엔지니어들입니다. 영사 접견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빗소리와 사이렌에 묻히면서도 묘하게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펜을 멈췄습니다. 규정상 영사의 요구는 존중되어야 했지만 현장 지휘관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게 뻗은 손짓으로 대화 금지만을 반복했죠. 그 순간 제 내면에서 갈등이 피어올랐습니다. 규정을 따른다면 침묵해야 했지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다뤄도 되는가 하는 질문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한 젊은 기술자의 외침이 제 귓가를 찔렀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이 걱정합니다. 연락만이라도 해주세요. 하지만 곧 요원 손에 밀려 버스 안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절규는 엔진 소음에 묻혀 금세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빗속에 모여든 이웃들이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카운티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아닌가요? 왜 죄인처럼 끌려가는 겁니까? 그들의 눈빛 속 분노와 공포를 외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마치 전쟁 포로를 다루듯 수갑과 족쇄를 채워 이동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수년 전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외친 다짐. 나는 규정을 지켜 지역과 사람을 보호하겠다. 하지만 오늘 그 규정이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도구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제 메모 패드에는 단어 몇 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통보 없음, 족쇄 과도, 영사 접견 거부. 그 기록이 제 양심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버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현장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족쇄에 묶인 사람들을 태운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빗길 위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귀를 찢듯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제 양심을 후벼 파는 쇳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메모 패드를 펼쳤습니다. 사전 통보 없음, 영사 접견 거부, 과도한 물리적 제압. 글자를 적어 내려갈수록 제 손끝은 점점 떨렸습니다. 몇 해 전 규정을 무시했다가 경력을 잃을 뻔한 기억이 떠올라서였죠. 하지만 오늘은 정반대였습니다. 규정을 준수한다는 명목 아래 오히려 규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서준 영사가 제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흠뻑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밀러 분석관님, 기록하고 계신가요? 나중에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순간 저는 체제에 도전하는 내부자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점점 굵어지고 현장은 혼돈의 소용돌이 같았습니다. 주민들이 우비도 없이 몰려들어 항의했고 요원들은 메가폰으로 해산을 명령했죠. 모두 뒤로 물러서십시오. 방해하면 체포합니다. 요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와 함께 장을 보고 아이들과 웃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습니까?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 자체로 현장의 비명 같았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충돌했습니다. 규정은 지켜야 한다는 냉정한 속삭임과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울림이 맞부딪힌 겁니다. 그 어느 쪽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한편에서는 요원들이 노트북과 통신기를 꺼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훔쳐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부 시스템 로그에는 원래 있어야 할 사전 통보 파일이 비어 있었습니다. 통상 이런 대규모 단속은 최소 이틀 전 지방 당국에 알리게 되어 있는데 기록이 완전히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은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사라, 너는 본 걸 어떻게 할 거야? 제 내면이 스스로에게 묻는 듯 했습니다. 박서준 영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현장 요원들이 절 거부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분석관은 기록을 남길 수 있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소한의 진실은 남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갈등은 점점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기감도 몰려왔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면 정치적 후폭풍은 엄청날 겁니다. 이미 워싱턴에서는 불법 체류 단속 선거를 강조하고 있었고 이번 작전은 그 선거를 보여주기 위한 무대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기록을 남기는 순간 저는 불편한 진실을 들추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현장에 있던 한 주민이 스마트폰으로 연행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족쇄에 묶인 기술자들이 버스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화면에 담기고 있었죠. 그 장면을 보는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영상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이미 뻔히 보였으니까요. 잠시 뒤 제 무전기에 상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밀러 분석관, 불필요한 관찰 기록은 최소화하라. 단속 성과만 보고하면 된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명백한 압박이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펜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빈 종이 위에 단어 하나를 크게 적었습니다. 재발 방지. 제 앞에서 마지막 버스가 떠나갈 때 박서준 영사가 제게 짧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닙니다. 동맹과 인간 존엄의 문제예요. 그 말은 마치 제 귀 속에 못을 박듯 깊게 남았습니다. 빗줄기는 어느새 잦아들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전쟁터 같았습니다. 구금 버스가 떠난 자리는 타이어 자국과 무릉덩이만 남았고 잔향처럼 불안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무겁게 젖은 코트를 정리하며 메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통보 없음, 족쇄 과도, 영사 접견 거부. 새 줄의 기록은 마치 제 심장을 압박하는 족쇄 같았습니다. 그때 제 앞에 서 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서준 영사였습니다. 그는 짙은 회색 양복 차림에 넥타이가 흐트러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분석관님,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두신다면 기록은 영영 사라질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규정대로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뿐이죠. 그러자 박서준 영사는 한 걸음 다가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규정이 사람을 짓밟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쪽을 지켜야 할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얼얼해졌습니다. 몇 해 전 제가 규정 위반을 간과했다가 겪었던 참혹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고 맹세했지만 지금은 그 다짐이 오히려 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영사는 이어서 작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구금자 명단 일부가 있습니다. 공식 절차상 저희가 확인할 권리가 있죠. 하지만 현장 지휘관은 저를 맡고 있습니다. 분석관님이 이걸 공식 보고에 남겨주셔야 합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의 이름과 여권 번호가 적힌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회의에서 직접 봤던 엔지니어 이름도 있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 배터리 셀 안전 기준을 설명하며 웃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나 곧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밀러, 영사와 불필요한 접촉은 삼가라. 내 임무는 현장 데이터 수집뿐이다. 차갑고 메마른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제 귀를 감시하고 있는 듯한 압박이었죠. 저는 무전기를 잠시 꺼두고 영사를 향해 낮게 속삭였습니다. 박 영사님, 만약 제가 보고서에 이 사실을 적는다면 제 경력은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는 미소조차 짓지 않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경력보다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저분들은 아무 죄도 없는 기술자들입니다. 동맹국의 전문가를 범죄자처럼 끌고 가는 걸 그대로 두신다면 역사는 당신의 침묵도 기록할 겁니다.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순간 메모패드에 적힌 세 줄의 글자가 다시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찰 기록이 아니라 역사를 증언할 수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장 주변에서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주민들이 그들에게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한국인 분들은 정직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본 걸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는 빗물처럼 거칠게 흘러넘쳤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불현듯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이 장면이 방송된다면 워싱턴은 분명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될 수도 있겠죠. 박서준 영사가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당신은 단순히 숫자를 적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은 역사를 남길 수 있는 위치에 계십니다. 제 손은 봉투를 움켜쥔 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경력과 안전을 지키려는 두려움이,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의 존엄을 기록해야 한다는 책임이 충돌했습니다. 결국 저는 메모패드에 네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구금자 명단 확인 요청. 그 순간 제 내면에서 작은 균열이 크게 벌어지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포크스턴 구치소에 도착했을 때 제 첫인상은 숨막힌다였습니다. 회색빛 벽돌 건물은 마치 낡은 요새처럼 우뚝 서 있었고 공기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 늘어선 철조망은 두 겹으로 얽혀 있었고 그 위로는 녹슨 철조가시가 비를 머금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바로 들려온 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수십 명의 고함과 쇠사슬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무겁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위해 현장을 확인하는 것뿐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제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규정은 지켜야 한다는 제 신념조차 이 벽 안에서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았죠. 안내를 맡은 교도관은 무표정했습니다. 분석관님, 오늘은 언론 접근이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특별히 허가를 받았으니 따라오시죠. 철문이 쾅 하고 닫히자 바깥의 빗소리마저 차단되며 음산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구치소 내부는 이미 과밀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한 방 안에 최소 정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바닥에는 얇은 담요가 군데군데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도 그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잔 듯 보였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제공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교도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루 3번 샌드위치와 수프입니다. 하지만 양이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현장 노트를 펼쳐 적었습니다. 음식 질량 부족. 그 순간 구석에서 한 기술자가 몸을 일으키며 다가왔습니다. 얇은 수건으로 겨우 상처를 감싼 채였는데 다리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분석관님, 의료진을 부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교도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대기자가 많습니다. 긴급 상황이 아니면 기다려야죠. 순간 제 안에서 차갑게 얼어붙은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규정상 모든 수감자는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규정이 휴지 조각처럼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박서준 영사가 제 옆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보셨죠? 이게 현실입니다. 합법적인 기술자들이 죄수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기록만 남겼습니다. 의료 서비스 지연, 권리 침해.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로를 따라 걷다 보니 좁은 방 안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서로 기대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부는 영어가 서툴러 교도관과 소통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동시에 굳은 결심도 익혔습니다. 그들은 결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일을 하러 왔을 뿐이었죠. 한 젊은 엔지니어가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저희가 잘못한 게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까?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목구멍은 막힌 듯 답답했고 오직 노트에만 단어를 적었습니다. 구금 사유 불분명. 이때 교도관의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신규 이송 40명 도착.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수용 능력을 초과한 상태에서 추가 인원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박서준 영사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규정을 지키는 척하며 침묵할 건지, 아니면 규정이 무너진 현장을 기록해 역사에 남길 건지.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무전기를 꺼버렸습니다. 창부의 압박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적어내려간 기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음식 부족, 의료 지연, 권리 침해, 구금 사유 불분명. 단어 하나하나가 제게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 밤새 창밖에서는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창문 너머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더 이상 확신의 참 분석관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양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 바로 사라 밀러였습니다. 새벽 3시, 사무실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절은 눈꺼풀을 억지로 떠올리며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본 구치소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쓰러질 듯 피곤한 눈빛, 제때 치료받지 못한 상처, 그리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라는 절규. 규정만 쫓아오던 제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기록을 숫자로만 남길 수 없다고. 진실을 붙잡아야 한다고. 그래서 현장 데이터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작전 전날의 시스템 로그, 이메일 기록, 통신 파일 하나하나 열람하며 저는 손끝으로 떨림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사전 통보 문서, 제목은 분명 존재했지만 파일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삭제 시각은 작전 직전인 새벽 1시 12분.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은폐였습니다.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는 비공개. 조심스럽게 받자 낯선 목소리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밀러, 더 깊이 파고들지 마. 이건 내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야. 목소리는 곧 끊겼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은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제 눈앞에 화면에 반짝이는 문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통보 대상 브라이언 카운티 당국 밑주지사실. 명백히 통보가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실행 직전 파일은 사라졌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규정을 어긴 건 기술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였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리는 가운데 이 기록을 별도 하드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지난날의 맹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정이 아닌 규정만 지키겠다던 다짐은 이제 더 이상 저를 묶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길은 잘못된 은폐를 폭로하는 것임을 깨달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서준 영사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분석관님, 오늘 오후에 합동 브리핑이 있습니다. 혹시 어제 무슨 걸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예, 통보 파일이 삭제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영사의 눈빛은 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겠군요. 브리핑장에는 연방 관계자, 카운티 의원, 언론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공기는 팽팽했고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긴장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상부에서는 단속의 정당성만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단호한 목소리였지만 저는 이미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러나 제 손에는 하드에 옮겨 담은 로그 파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사전 통보 문서가 존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파일은 작전 직전에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규정 위반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행위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몇몇 관계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제 말을 기록했습니다. 상부 인사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서준 영사가 고지어 나섰습니다. 저희는 이미 영사 접견과 권리 고지 절차가 거부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동맹국 국민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사건을 단순한 단속 선거로 포장할 수 없었습니다. 은폐와 위반의 증거가 명백히 드러났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홀로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햇살은 낯설게 따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경력의 안전망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다는 사실도 분명했습니다. 진실을 지키려는 제 목소리였습니다. 워싱턴 D.C.의 외교청사, 장엄한 국기들이 늘어선 로비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장관이 직접 미국을 찾았다는 소식은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였죠. 저는 분석관 자격으로 현장 참관단에 합류했는데 눈앞의 광경은 그야말로 숨 막혔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장관은 고개를 굳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뒤에는 한국 대사와 영사, 법무팀 변호사들이 차분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장관님, 미국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하실 겁니까? 부금된 기술자들의 석방을 최우선으로 협상하실 건가요? 장관은 잠시 멈춰 서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인권과 존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무사히 귀국시킬 것입니다. 순간 회의장 안의 공기가 뒤바뀌는 듯했습니다. 저 말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결의의 선언이었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 국무부 고위 관계자,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까지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교차할 때마다 전선이 당겨지는 듯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미국 측은 강경했습니다. 우리는 불법 체류 단속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 장관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기술자들이 절차적 권리를 무시당한 채 족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이는 동맹국 간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국 장관의 얼굴에 미묘한 굳은 기색이 스쳤습니다. 이어지는 장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동맹은 일방적 복종이 아니라 상호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협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제 손끝에 식은땀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뒤이어 증거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삭제된 사전 통보 문서 로그, 그리고 영사 접견 거부 기록, 스크린에 비친 문서들은 국제 언론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기자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This is huge, incredible. 미국 대표단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강경한 목소리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불편한 기침을 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절차적 미비가 있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구금자 전원의 석방은... 그때 한국 장관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한 근로자가 아닙니다. 한국의 국가적 자산이자 미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온 전문가들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투자 재검토를 피할 수 없습니다. 회의장 안에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투자 재검토라는 말은 사실상 압박이자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대표단의 단호한 태도에 깊은 감탄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원칙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공방 끝에 결국 미국 측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의 우려를 존중합니다. 조건부 석방과 조기 송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순간 한국 대표단의 얼굴에 굳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분명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로비는 취재진의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장관이 다시 한번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동맹은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을 내디딘 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제 경력은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실과 원칙을 따르는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애틀랜타 국제공항 활주로에 거대한 대한항공 B747에 8회가 착륙했습니다. 어둠 속에 반짝이는 불빛, 그리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 수백 명의 눈동자가 활주 끝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탑승교에 연결된 비행기 문이 열리며 한국 기술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족쇄에 묶였던 발은 이제 자유로웠고 그들의 눈에는 믿기 힘든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이 공항에 마중 나와 울음을 터뜨리며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살아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이제 다 끝났어. 집에 가자.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 역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 순간을 생중계했습니다. TV 화면에는 억울하게 구금됐던 기술자들, 전원 귀국길이라는 자막이 번쩍였고 한국 사회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SNS에는 수천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을 지켰다. 이게 진짜 동맹국에 보여줄 자세다. 그날 밤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귀국자들을 맞이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 고생하셨습니다라는 피켓, 그리고 눈물을 훔치는 가족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외국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절대 외롭지 않아요. 한국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송환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서로를 지켜주는 유대의 상징이었고 한국 외교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내에서는 파장이 거셌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근시안적 단속이 동맹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보도했고 CNN은 동맹국 국민을 범죄자처럼 다룬 장면이 국제적 불신을 낳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백악관은 결국 유감을 표명하며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지역 사회 역시 달라졌습니다. 브라이언 카운티 주민들은 교회와 광장에 모여 한국 기술자들의 석방을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 전쟁 참전 용사는 마이크를 잡고 울먹였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함께 싸운 전우들을 떠올렸다네.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땅에서 모욕당하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졌다네.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네. 저 역시 현장에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존경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손에 작은 태극기를 흔들며 Thank you Korea를 외쳤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은 한국에 대한 애정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귀국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제도적 보완 없이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강력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국민 보호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삭제된 로그 파일이 담긴 하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경력의 안전을 지키느라 침묵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제 앞길을 불확실하게 만들었지만 적어도 제 양심은 지켜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침 햇살이 창백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동맹이란 믿음이 깨질 수 있음을 전제로 더 강하게 지켜야 하는 것. 그날 이후로 제 세계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규정은 중요했지만 사람을 위한 규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원칙을 잃은 순간 규정은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제 마음에는 하나의 울림이 남았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종이에 쓰인 조약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내는 행동이라는 것. 오늘 이야기를 통해 동맹의 의미와 국민을 끝까지 지켜내는 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품격을 잃지 않고
자국민을 끝까지 지켜낸 한국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감동평양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